국민연금은 세대 간 연대가 아니라 세대 간 착취구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저렇게 상대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압도적 1위예요. 자살률 세계에서 제일 높죠. 상대 빈곤율 세계에서 제일 높죠. 복지 수준 세계에서 꼴찌죠. 여러분들 옷은 박연 세일할 때 사나요? 아니면 비쌀 때 사나요? 세일할 때 사죠. 같은 값이면 싸게 살려고 하잖아요. 주식은요? 주식시장 썰렁하고 막 2차전지 섹터 막 주가 계속 빠지거나 이제 막 바닥을 기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사람들이 이때는 관심을 안 가진단 말이에요. 안 사죠. 마이너스 30% 났네 40% 났네 하면서 막 전전긍긍 하다가 에이 도저히 못 참아 하고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손실이 맨날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이들을 행운의 영역에 있게 하려면 일단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불운의 영역으로는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교육을 시킬 돈으로 아까 제가 주식 투자를 잘하면 그 돈으로 여러분들 노후 대비도 할 수 있고 또는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이 나중에 뭔가 하고 싶어 할 때 오히려 그 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어차피 빵꾸나게 돼 있어서 미안하지만 여기 40대 이하 분들은 연금을 거의 제대로 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안타깝게도. 사실은 한국의 정부나 정치권이 진짜 무책임한 겁니다, 저거. 저 빵꾸날 게, 인구 구조상 빵꾸날 게 너무 뻔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복지를 확충하자는 입장이고, 하지만, 참여연대에서 국민연금 도입하면서, 세대 간 무슨 연대 이런 식으로 말은 좋아 보이죠. 그러면서 국민연금 저렇게 구조를 짜는데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젊은 세대가 화날만 해요. 저게 무슨 세대 연대예요? 세대 착취 구조지. 물론 좋게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한국 경제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한데 지금의 노후 세대들이 많이 기여했죠. 예. 그리고 그 가시를 이제 지금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세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노후를 보장받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참 안타깝긴 한데 그냥 국민연금이라는 조거 딱 보고 저 안에서 누가 내고 누가 수혜를 받나 이것만 딱 보면 국민연금은 세대 간 연대가 아니라 세대 간 착취 구조예요. 저런 제도를 지금 어쨌거나 당장 노후 복지에 쓸 돈이 없다. 저거로라도 노후를 준비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근데 저건 고갈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약간 더 빠르거나 덜 빠르거나 이 문제지 고갈되는 건 너무 뻔하지 않나요, 저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게? 저런 거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그냥.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조세 방식으로 바꿔서 한 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연금 주고 그 범위 안에서 받고 이런 구조인데 지금 한국이 이렇게 복지에 돈을 안 쓰는 구조에서 조세 방식으로 지금의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주는 그 연금 규모만큼 조세 방식으로 하겠나 싶습니다, 솔직히. 그나마 지금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은 적어도 오히려 회피하시는 상황이에요. 만약 저기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한 20년, 30년 더 지나잖아요. 그때 가면 국민연금 혜택을 거의 못 받을 거예요, 아마. 받아도 매우 적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자구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안타깝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저렇게 상대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압도적 1위예요. 한국이 좋은 쪽으로 1위 하는 것도 많은데 나쁜 쪽으로 1위 하는 것도 엄청 많아요. 네. 자살률 세계에서 제일 높죠. 상대 빈곤율 세계에서 제일 높죠. 복지 수준 세계에서 꼴찌죠. 거의. 그냥 요 이야기만 드릴게요. 사교육 왜 하지 말라고 하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일의 영역을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참고로 이제 김호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만든 표를 제가 좀 인용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일의 종류를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면 이제 재미가 있는가 또는 돈이 되는가 이 2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분면으로 나타내 볼 수 있죠. 자, 일단 보람의 영역, 보람은 있고 그러니까 재미는 있고 이런데 돈은 안 되는 영역. 대체로 제가 볼 때 사회복지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대체로 보람의 영역이 좀 가깝지 않나 싶어요. 하시는 일은 다 여기에 나름 소명의식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내가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사회복지사에서 내가 부자 된다, 이 월급으로 부자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없죠. 그래서 보람의 영역에 가까운 거고요. 그 다음에 생존의 영역은 뭐냐면 돈은 많이 벌어. 근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어. 이런 거. 예를 들면 나는 부모님이 막 억지로 의대 가라고 그래서 의대 나와서 개업해서 의사는 하고 있는데 돈은 그래서 한 달에
1년에 한 뭐 2, 3억은 벌고 있는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어. 뭐 주말까지 나와서 막 환자들 봐야 되고 막 그 사람들 마음속에 아니 의사들 중에 가보면 되게 불친절하고 막 되게 저 사람이 진짜 뭐 환자를 볼 마음이 있어서 받는 건가 싶은 그런 의사들 보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건 뭐 생존의 영역이겠죠. 한국의 일자리 중에 특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는 생존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이렇게 뭐 하고 있는 또는 크게 내키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별 의미를 못 느끼면서 하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행운의 영역. 여기는 완전 왔다죠. 신나게 내가 보람도 느끼고 재미도 있는데 돈도 엄청 벌어. 행운의 영역이죠. 김태준님 주식 투자했다가 팔았던 회사들만 이야기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 투자를 잘 하시려면. 근데 주식 투자로 돈 버는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싸게 사서 비쌀 때 팔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은요. 이러시면 됩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으로 막 분위기가 뜨거웠던 때 언제죠? 작년에 물론 2차전지 섹터는 뜨거웠고 20년, 21년 여러분들 제가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옷은 박연 세일할 때 사나요? 아니면 비쌀 때 사나요? 세일할 때 사죠. 같은 값이면 싸게 사려고 하잖아요. 주식은요? 맞아요. 그 개인 투자자의 80% 이상이 왜 손실을 보냐. 주식 투자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좀 관심 가지고 공부하면 오히려 손실 보이기 힘든 게 주식이에요, 원래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꾸로 하죠. 많은 분들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주식으로만 오면 반대로 비싸게 사서 싸게 판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주식시장 분위기 대체로 안 좋거든요. 또 2차전지 섹터로 국한하면 지난해는 엄청 지난해 특히 7월, 8월 1년 전에 엄청 이제 열기가 뜨거웠는데 그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좀 흥분하지 말고 조금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막 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사지 말라고 말려도 사는 사람들이 지금은 지금은 정말 사야 될 때입니다. 막 2차전지 sek터 충분히 조정받아서 이제는 사야 될 때 뭐 이렇게 제가 했는데 지금은 사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물론 이제 지난해 고점에 샀던 사람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분이 그런 분인지 모르겠는데 버티다가 이제 팔았겠죠. 근데 지금은 진짜 사야 될 때란 말이에요. 사면 물론 여기서 추가로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정말 시장이 이제 막 회복되고 막 와와 하면은 주가가 올라갈 시기인데 지금 사야 비싸게 그때 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침태태 받고 막 외면하고 다 떠나고 주식시장 쓸렁하고 막 2차전지 섹터 막 주가 계속 빠지거나 이제 막 바닥을 기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사람들이 이때는 관심을 안 가진단 말이에요. 안 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관심을 안 가지다가 조금씩 이제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문에도 나고 또 누군가 좀 발 빠른 사람들이 야, 나 투자해서 얼마 벌었네 이러면 솔깃해서 이제 보고 그래도 또 괜히 들어갔다가 또 깨지는 거 아니냐 하다가 이제 좀 보다가 이제 그러는 가운데 계속 오르고 또 올라서 야, 이제 2차전지에 투자 안 하면 바보 되는 것 같고 지난해 상반기에 그런 2차전지처럼 또는 21년 그 한복판에 그 서울에 아파트 안 사면 바보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영끌해서 빚내서 묻지마 투자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럼 물리죠 고점에. 그러니까 손실 나는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종목을 고른다고 하면 일정한 기간 안에서 이제 고점에 샀다 하더라도 그게 또 시간 지나면서 조정받았다가 또 올라서 10년 지나면 분명히 회복하고도 수익이 나겠지만 그렇게 산 사람들이 또 인내심이 있냐? 인내심 없죠 당연히. 전전긍긍하죠 또. 마이너스 30% 났네 40% 났네 하면서 막 전전긍긍하다가 도저히 못 참아 하고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손실이 맨날 날 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해되세요? 이거 마저 마무리할게요. 자, 그리고 보람도 안 되고 돈도 안 돼. 이생망이죠. 이번 생은 망했어. 여러분들은 어느 영역에 있고 싶습니까? 행운의 영역. 이런 보람을 가지고 하시고 돈은 딴 데서 버시면 되죠. 2차전지 투자로. 그죠? 그러면 사실 행운의 영역에 있는 거랑 비슷해지잖아요. 그러시면 돼요. 그냥 일은 취미생활 하듯이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돈 좀 벌어서 저희 부부하고 그다음에 저희 연구소 법인에서 이제 번 돈을 올해 이제 그 10억 원을 출연해서 재단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자립준비 청년들 돕는 이제 재단, 그리고 이제 향후에 조금 힘들게 사는 이제 청소년들까지 좀 영역을 확장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 여기 강의 온 주된 이유가 아내가 사회복지사였거든요, 원래. 재단을 만들어서 아내가 재단 이사장을 맡아서 하는데 무자격자 아닙니다.
아내는 사회복지사 출신이고요. 전공도 그쪽을 했기 때문에, 아동복지학과를 했기 때문에, 딱 적임자예요, 사실은. 여튼, 아내가 무급으로 일하거든요. 돈 한 푼 안 받고. 근데 너무 해피해요. 그래서 저희 재단 이름은 이제 한 사람 재단인데, 자립준비 청년들, 뭐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그 홀로 자립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사람들을 잘 케어해주는 한 사람의 손길만 있어도 훨씬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제 한 사람 재단이라고 지었는데, 아직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도움 줄 수 있고 한 게 뭐 아내는 되게 기분이 좋은 모양이더라고요. 아내는 돈은 안 벌지만 사실 행운의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어디에 있게 하고 싶겠어요? 행운의 영역에 있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자녀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고 좋아하는 일을 그걸 배울 수 있게 하세요. 그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럼 사교육비 안 쓰셔도 돼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데 무슨 그게 사교육비가 필요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게 꼭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면 사교육비 안 써도 잘할 거고요, 제 생각에. 어차피 공부에 침이 없어, 나는. 그런 애는 그 공부 아무리 하라고 해도 잘 못할 거예요. 그 공부해갖고 무슨 뭐 돈을 잘 벌거나 뭐 안정된 직장을 갖거나 이런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친구가 다른 재주가 있고 다른 데 관심 있으면 그거 하게 하세요. 제 조카아이 이야기 해줄게요. 제 조카아이는 어릴 때부터 막 그 그림을 잘 그리는데 특히 세미라를 되게 잘 그렸어요. 제가 뭐 특히 공룡을 이렇게 좋아했는데 공룡 그 장난감을 사다 주면 그걸 얘가 이제 굉장히 하여튼 열심히 그리더라고요. 잘 그렸어요. 얘가 그래서 이제 하여튼 미술에 취미가 있어서 그 미대 준비를 했는데 삼수를 했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데를 못 갔어요. 성적이 잘 안 나와서. 그 미대도 보니까 성적이 웬만큼 돼야 가더군요. 얘가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뭘 했냐 하면 홍대에 갑자기 가서 타투를 배웠어요. 타투를 배웠는데 얘가 세미라를 잘 그리니까 그 사실 타투라는 게 세미라잖아요. 거기에 도안이 진짜 뭐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서 지금 걔가 어떤 경지에까지 왔냐면 뭐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자기가 어떤 타투 워크숍에 이제 가서 일하는데 뭐 자기 표현으로는 뭐 타투 업계의 삼성전자 같은데 자기가 들어왔다 막 이러고. 근데 거기서도 이제 실력이 뛰어나서 언젠가부터는 얘가 가끔씩 미국이나 유럽에서 초빙이 와서 거기 나가서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자기가 이제 거기서 뭐 그 타투 시술을 해주고 들어오거든요. 한번 나가면 막 2천만 원, 3천만 원씩 벌어갖고 와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일 하고 돈도 잘 벌고. 근데 걔가 뭐 지금 아직 대학도 안 갔단 말이에요.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이게 뭐 흔한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런 데서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앞으로 일자리는요, 예전처럼 대량 생산 시대에 정형화된 매뉴얼화된 그런 일자리 아니고요. 특히 인공지능 같은 기술이 발달할수록 정형화되고 매뉴얼화된 일자리들은 점점 사라집니다. 제가 오늘 뭐 그 강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른바 비판적 사고 할 수 있고 창의적인 사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등등이 되게 필요한,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의 사교육은 그런 능력을 말살하는 교육이거든요, 제가 볼 때. 아니, 우리는 기계와는 다른 차별성을 가져야 되는 시대인데 기계와 같은 능력을 키우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고요. 수학 문제 누가 잘 풀겠어요? 사람이 잘 풀겠어요? 기계 잘 풀겠어요? 컴퓨터가 훨씬 잘 풀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딴 것도 아니고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계산기에 요거 찍기만 해도 바로 답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못 하시잖아요. 이걸 왜 여러분들이 하고 있냐고요. 왜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 계산을 하는 기능을 익히게 하고 있냐고. 이건 기계가 훨씬 잘해요. 그게 아니고 기계가 잘 못하는 걸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잘 전달할 수 있고. 물론 기계가 요즘 뭐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물건을 구매하면 이런 물건을 찾는 경향이 있더라 해서 뭐 추천해 주죠. 여러분들 뭐 예스24 들어가면은 뭐 여러분들이 산 책을 구매한 사람이 찾은 다른 책 뭐 이런 거 띄우잖아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띄워주는데 그런 데까지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돌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들 문제를 어떤 식으로 케어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 못 하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큰 틀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게 공백이 있네 뭐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판단은 기계가 잘 못하잖아요. 그럼 그런 걸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걸 해야 되는데 사교육을 시키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교육 시키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을 행운의 영역에 있게 하려면 일단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불운의 영역으로는 안 갈 거 아니에요. 이번 생이 일단 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보람 있는 일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흥미 있는 일을 하면 대체로 잘하게 되고 잘하다 보면 더 잘하게 되죠. 왜? 재밌어지니까. 운동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못하는 사람은 그런데 해보니까 잘 되네. 나 이 운동을 잘하네 하면 점점 더 좋아하게 되고 더 자꾸 하다 보면 더 잘하게 되잖아요. 일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람의 영역으로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잘하게 돼서 남들한테 인정받으면 크게 돈이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최소한 보람의 영역은 되는 거고. 예, 근데 그 인정을 받아서 했는데 돈까지 돼. 우리 조카애처럼. 그럼 행운의 영역에서 일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아이들을 사교육을 닥달하면서 시키냐고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교육을 시킬 돈으로 아까 제가 주식 투자를 잘하면 그 돈으로 여러분들 노후 대비도 할 수 있고 또는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이 나중에 뭔가 하고 싶어 할 때 오히려 그 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